우리가 주말 아침마다 팬케이크에 막 듬뿍 뿌려 먹는 그 달콤한 메이플 시럽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17세기 초기 정착님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벌였던 진짜 처절한 생존 사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그거 진짜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오로지 막 이성 그리고 과학 이런 것만 숭배했다고 알려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비밀결사대의 기하학적 주술이나 원주민의 우주강림 신화 같은 거에 엄청 깊이 심취해 있었다면 어떨까요? 와, 겉으로 드러난 교과서적인 역사적 사실들만 보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한 조합이잖아요. 완전히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파편들이 팍 하고 부딪히는 지점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탐구 정말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청취자님이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들을 책상 위에 쫙 펼쳐놓고 보니까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랬어요. 엄청 딱딱하고 두꺼운 미국사 개론서 옆에 막 생생한 기행민이 있고 그 옆에는 고대 외계인 미스터리를 다루는 심야 다큐멘터리 스크립트가 같이 놓여 있었거든요. 진짜 성격이 전혀 다른 텍스트들인데 놀랍게도 이게 결국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다 꿰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을 위해서 이 방대한 텍스트들 속에서 찾아낸 진짜 핵심 미션은요.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연도표를 달달 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연도 외우는 건 재미없잖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죠.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의 정치, 문화, 사회 시스템으로 치밀하게 이어지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며 만들어낸 피와 땀이 어떻게 융합되어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조립해냈는지 그 메커니즘을 뜯어보는 겁니다. 네, 그 놀라운 아하 모멘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17세기 초로 훅 돌려볼까요? 영국의 정착민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막 도착했을 텐데 자료를 보니까 목적이 완전히 달랐던 두 그룹의 생존기가 아주 극적으로 엇갈리더라고요. 맞아요. 먼저 제임스타운에 도착한 사람들은 주머니에 오직 황금을 찾겠다는 그 1억 천금의 욕망 하나만 찔러놓고 온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플리머스에 내린 청교도들, 그러니까 필그림 파더스는 오로지 종교의 자유만을 찾아서 그 혹독한 바다를 건넜던 거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두 그룹 모두 자신들이 발을 디딘 그 낯선 대륙이 얼마나 잔인하고 거친 골인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제임스타운 사람들은 황금은커녕 덥고 습한 늪지대에서 말라리아에 걸리고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진짜 끔찍하게도 죽은 동료의 시체를 파먹는 지경까지 내몰렸어요. 세상에, 시체를요? 와,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네요. 플리머스의 청교도들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그 살인적인 첫 겨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도착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절반이 넘는 104명이 사망하는 참담한 비극을 겪었거든요. 진짜 다 죽기 일보 직전이었네요. 근데 이 극한의 상황에서 이방인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던 건 결국 그 땅의 기후와 생태계를 수천 년간 꿰뚫고 있던 원주민들이었잖아요. 정확합니다. 포카혼타스나 완파노아그족의 스관토 같은 원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의 아메리카 이주사는 거기서 그냥 비극적으로 끝났을 거예요. 여기서 자료에 등장하는 정말 생생하고 기막힌 디테일 하나가 바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메이플 시럽이에요. 원주민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 이방인들한테 숲으로 가서 단풍나무 수액 채취하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맞아요. 그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 일교차가 막 극심할 때 나무 밑동에 상처를 내면 맹물 같은 수액이 뚝뚝 떨어지는데 네네. 그걸 장작불에 펄펄 끓여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버리면 진득하고 고열량인 달콤한 시럽이 남게 되는 거죠. 극한의 추위랑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어가던 정착민들한테 그 고농축 당분은 말 그대로 혈관에 직접 꽂아 넣는 생명수였던 셈이네요. 그렇죠. 청취자님, 오늘날 미국을 상징하는 그 여유롭고 풍요로운 팬케이크 아침 식사 문화 있잖아요. 그 뿌리를 캐고 내려가 보면 사실은 살을 내는 문보라 속에서 맹물을 끓여대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했던 아주 처절한 동물적 생존 본능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저는 이 초계 정착계를 들여다보면 마치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런 비즈니스 플랜이나 치밀한 시장 조사 없이 일단 열정만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갔는데 원주민이라는 현지 사정에 아주 밝은 엔젤 투자자를 기적적으로 만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메이플 시럽이랑 담배라는 현지화 아이템으로 간신히 피벗에 성공한 스타트업 말이죠. 담배 역시 원주민의 농법을 배워서 유럽에 내다 팔면서 제임스타운을 먹여 살린 결정적 캐시카우가 되었으니까요. 스타트업의 피벗이라는 비유가 당시 상황의 절박함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살아남기 위해서 체면을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현지화에 성공한 이 뼛속 깊은 경험이 나중에 실용주의를 최우선으로 삼는 미국인 특유의 개척 정신의 강력한 뼈대가 됩니다. 네, 그 강인함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적인 종교적 맹신이 결합하면서 아주 끔찍한 부작용이 터져나오거든요. 아, 잠시만요. 혹시 그게 1692년에 벌어진 세일럼 마녀 재판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립된 공동체의 거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집단적인 광기로 폭발해버린 사건이죠. 저 여자가 숲속에서 악마와 계약을 맺어서 우리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든 거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 하나로 죄 없는 20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교수형을 당하거나 고문으로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그냥 공포에 질려서 생사람을 잡은 거잖아요. 공포가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상태. 즉, 종교적 교리와 인간의 감정이 타인의 생사 여탈권을 쥐었을 때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끔찍하게 붕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게 된 겁니다. 아, 세일럼의 그 끔찍한 종교적 관계를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 세대 지식인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인간의 맹신이나 감정이 권력과 결합했을 때 공동체가 얼마나 쉽게 지옥으로 변하는지 뼈저리게 목격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미국이 현대적인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됩니다. 훗날 조지 워싱턴,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존 애덤스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비극이 남긴 교훈을 국가 시스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래서는 도저히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굴릴 수 없다. 이런 뼈저린 깨달음이 결국 종교와 정치를 철저히 분리하려는 강박적인 법치주의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특정 종교의 교리나 대중의 광기가 국가를 지배하게 둬서는 절대 안 된다고 확신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차가운 이성과 명문화된 규칙이 지배하는 엄격한 법치주의를 국가 운영의 핵심 엔진으로 장착하게 된 거죠. 자료 보니까 존 애덤스의 기록만 봐도 그 집착이 엄청나더라고요. 보스턴 학살 사건 당시에 무장하지 않은 군중들에게 총을 쏜 영국군을 법정에서 변호한 사람이 바로 존 애덤스였잖아요. 본인이 영국의 지배에 맞서는 독립파의 핵심 인물이었는데도 말이죠. 아무리 미운 적병이라도 대중의 분노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철저한 법과 증거에 의해서만 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네. 그리고 벤저민 프랭클린 역시 피레침을 발명해서 번개가 무슨 셀럼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신의 분노나 악마의 장난이 아니라 그저 자연적인 전기 현상일 뿐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냈고요. 진짜 철저한 이성주의자들인 거죠. 네, 유럽의 낡은 관습을 타파하려 했던 당대 최고 엘리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네, 드디어 그 다큐멘터리 자료 이야기할 차례군요. 청취자님, 여기서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그 고대 외계인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자료가 빛을 발합니다. 이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건국의 아버지들이 사실은 미스테리한 고대 철학과 프리메이슨의 비밀주의에 아주 깊이 심취해 있었다는 시각적인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맞아요. 1793년에 조지 워싱턴이 미국 국회의사당 주춧돌을 놓는 역사적인 행사를 했는데 그때 워싱턴이 입고 있던 게 프리메이슨 예복이었고 의식 자체도 철저하게 프리메이슨 전통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와, 상상이 안 가요. 게다가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의 도시 설계도를 보면 도로와 건물들이 거대한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는데 거리를 측량할 때 쓴 체인의 길이가 정확히 33피트였다고 해요. 33은 프리메이슨에서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는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숫자잖아요. 흥미로운 디테일이죠.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마법진이나 상징물처럼 인간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다볼 것을 염두에 두고 기하학적으로 설계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있다고요?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중 하나인 이로코이 연맹의 정치 시스템과 신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 부분이 진짜 놀라웠어요. 백인들이 오기 전부터 원주민들이 이미 5개 부족을 하나로 묶어서 무력 충돌 없이 평화롭게 의사결정을 하는 We the People 형태의 민주주의적 헌법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앞서간 시스템이었죠. 게다가 하늘에서 우주인이 내려와 세상을 열었다는 원주민들의 스카이우먼 신화가 등장하는데 일각에서는 미국 국회에 사단 거대한 돔 꼭대기에 서 있는 자유의 조각상이 바로 이로코이 원주민의 복장을 한 스카이우먼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진보적이고 백인 중심적이었던 지식인들이 원주민의 시스템을 가져다 썼다는 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철저한 이성주의자들이 외계인 강림을 연상시키는 신화와 비밀결사대의 기하학을 국가의 상징으로 차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질적이고 기묘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도 여기서 제동을 좀 걸고 싶은데요. 청취자님도 지금 들으시면서 분명히 고개를 갸웃하실 거란 말이죠. 방금 전까지 우리가 세일러 마녀 재판의 광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철저한 법치주의와 과학적 이성을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랬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의 제국을 세우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이 가장 이성적이어야 할 건국의 아버지들이 원주민의 우주 강림 신화나 프리메이슨의 기하학적 주술의 영감을 받아서 미국 헌법과 수도를 설계했다고요. 이거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닌가요? 솔직히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결국 미신에 의존한 거 아닙니까?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현대인의 좁은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모순이고 미신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당시 지식인들의 머릿속에 있던 그 사상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8세기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이성이라는 단어의 스케일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효율성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개념이었거든요. 아, 이성의 정의 자체가 달랐다는 거군요. 맞아요. 당시의 계몽주의 사상가들, 특히 벤저민 프랭클린이나 토머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은 다원 우주론을 굳게 믿고 연구했습니다. 다원 우주론이라면 이 넓은 우주 어딘가에 지구 말고도 수많은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을 거라는 요즘으로 치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그런 낭만적인 믿음인가요? 비슷한 맥락이죠. 그들은 밤하늘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면서 저 거대하고 질서정연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별들의 궤도 이면에 어떤 완벽한 우주적 섭리, 즉 보편적 이성이 존재한다고 확신했어요. 아, 우주의 질서를 진리라고 본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완벽한 별들의 기하학적 비율과 우주의 섭리를 이 땅 위로 끌어내려와서 도시 설계와 정치 시스템에 그대로 박아넣으면 그 물리적 공간에 사는 인간들의 행동과 정치 역시 우주의 질서처럼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고 합리적으로 통제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일종의 환경결정론적인 이상주의였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워싱턴 DC를 기하학적으로 설계하고 33피트 체인을 쓴 게 무슨 주술적인 의식으로 외계인을 소환하려는 음모론이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별들의 물리적 질서처럼 완벽하게 작동하는 정치 시스템을 물리적인 도화지 위에 억지로라도 구현해보겠다는 아주 극단적이고 강박적인 이성주의의 발로였던 거네요. 이집트의 영혼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 로마의 판테온을 닮은 돔구조, 프리메이슨의 우주적 기하학, 그리고 원주민들의 부족 연맹 모델까지 진짜 인류 역사상 검증된 모든 형태의 보편적 진리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유럽의 낡은 군주제를 뛰어넘는 궁극의 하이브리드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거군요. 네, 그야말로 우주적 스케일의 지적 야심이었습니다. 특정 종교나 왕의 혈통에 기대지 않고 우주의 섭리라는 보편적 법칙 위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진보적인 인류공화국을 세우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와,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거대한 이상주의네요. 하지만 이상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고 아름답지만 그걸 실행해야 하는 현실은 늘 진흙탕이잖아요. 이토록 완박하고 거대한 우주적 섭리를 설계도에 꽉꽉 채워놓고 건국했지만 정작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권력을 다투는 인간들은 너무나 결함이 많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미국의 뼈아픈 모순과 거대한 분열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건국 초기부터 그 모순의 씨앗은 이미 골마가고 있었거든요.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독립선언문을 직접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조물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유명한 문장 쓴 사람이잖아요. 네, 그 역사에 길이 남을 고결한 문장을 썼으면서도 정작 제퍼슨 본인은 몬티첼로라는 거대한 농장에서 평생 동안 무려 600명에 달하는 흑인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와, 앞뒤가 너무 안 맞네요.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펜 앤 준 손으로 동시에 노예제들의 노동력을 쥐어짜는 채찍을 들고 있었던 셈이잖아요.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노예제가 필수적이었으니까요. 완벽한 철학적 이상과 참혹한 경제적 현실의 충돌인 거죠. 정치 시스템 내부의 권력 투쟁도 엄청났잖아요. 완벽한 국가를 만들겠다던 건국의 아버지들끼리도 방향성을 두고 엄청나게 싸웠고요. 네, 10달러 지폐에 그려진 알렉산더 해밀턴은 신생 국가가 유럽 열강 틈에서 살아남으려면 금융과 산업 중심의 아주 강력한 중앙정부가 경제와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밀어붙였죠. 반대로 제퍼슨은 중앙정부가 비대해지면 결국 영국의 왕처럼 또 다른 폭군이 될 거라면서 팽팽하게 맞섰고요. 권력을 철저히 분산시켜서 각 주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영농 중심의 자유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잖아요. 이 두 사람의 격렬한 이념 대립이 결국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정당 정치, 즉 좌파와 우파의 개념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해밀턴과 제퍼슨의 갈등은 단순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 거대한 신생 국가가 어떤 형태의 엔진을 달고 미래를 향해 달릴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철학의 충돌이었죠. 근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억지로 봉합해둔 이 이념적 갈등, 특히 노예제 존치 여부를 둘러싼 공업 중심의 북부와 농업 중심의 남부의 대립이 결국 임계점을 넘어버리잖아요. 네, 1860년대에 이르러 무려 6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피를 흘린 참혹한 남북전쟁으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완벽하다고 자부하며 설계한 그 시스템이 완전히 한계에 부딪혀서 거대한 시스템 크래시를 일으킨 거네요. 저는 이 대목에서 미국의 헌법과 정치 견제 시스템이 마치 거대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천재 개발자들인 건국의 아버지들이 나름 완벽한 로직이라고 생각하고 버전 1.0을 세상에 출시했는데 막상 굴려보니까 노예제라는 치명적인 버그, 인종차별이라는 무시무시한 에러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아, 그 비유가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네요. 덧붙이자면 미국이라는 시스템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런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해서 화면이 멈춰도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강제로 어떻게든 굴러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전이라는 국가 해체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들은 시스템을 아예 폐기하는 대신 헌법 수정안이라는 패치 업데이트를 계속 발표하면서 피를 흘리며 버그를 수정해 나갑니다. 수정헌법 13조를 통해 노예제를 뜯어고친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대전쟁의 피바람 한가운데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이 펜실베니아의 격전지에서 한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 짧고 강력한 문장도 결국은 이 둘로 쪼개진 시스템을 어떻게든 하나의 연방으로 다시 접착시키겠다는 처절한 핫픽스 선언이었던 셈이네요. 네, 시스템을 고쳐서 쓰겠다는 의지였던 거죠. 흥미로운 건 이 치열했던 분열과 타협의 흉터가 오늘날 워싱턴 DC 중심부의 물리적인 공간으로 그대로 시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 주의 독립성과 남부의 이익을 대변했던 제퍼슨을 기리는 둥근 돔 형태의 기념관과 강력한 연방의 구심점을 상징하는 거대한 오벨리스크 모양의 워싱턴 기념탑이 그 넓은 공원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마주보면 서 있잖아요. 역사의 모순을 물리적 공간에 배치한 시각적으로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는 미국의 극심한 좌파와 우파의 대립,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끝없는 소송전을 보면서 미국의 시스템이 드디어 고장났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 시끄러운 파열음은 실패의 징후가 아닙니다. 애초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권력의 독점과 독재의 폭주를 막기 위해 철저히 의도해 놓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톱니바퀴가 가끔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지금 이 순간까지 정확하게 맞물려 굴러가며 균형을 강제로 잡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죠. 시스템이 버그를 내면서도 굴러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게 치명적인 버그를 수정하고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피해 용접 과정을 거치며 단단해진 미국은 이제 시선을 서쪽으로 돌리며 엄청난 팽창 모드로 들어갑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나폴레옹한테서 루이지애나 영토를 덥석 사들이면서 나라 크기를 2배로 불려버렸잖아요.
네, 단 1,500만 달러에 샀죠. 그리고 루이스와 클라크 원정대가 미지의 서부로 길을 뚫으면서 본격적으로 태평양까지 뻗어나가는 거대한 국경선이 만들어집니다. 진짜 국바의 운명을 바꾼 스케일이었네요. 엄청났죠. 하지만 우리는 이 눈부신 아메리칸 드림의 확장성 뒤에 짙게 깔린 어둡고 잔인한 그림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부로 철도가 깔리고 개척자들이 몰려들면서 수천 년간 생태계를 지탱하던 수백만 마리의 버팔로 떼가 무분별한 스포츠 사냥으로 순식간에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도 쫓겨났잖아요. 맞습니다. 대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던 원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척박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강제로 내몰려야 했죠. 영토 확장과 개척이라는 빛나는 훈장 뒷면에는 언제나 힘없는 자들의 뼈아픈 상실과 희생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진짜 폭력적인 역사네요. 그리고 이렇게 태평양까지 맞닿을 만큼 거대해진 빈 영토 안으로 이제 전 세계의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앨리스 성과 횃불을 든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서 수천 명이 밀려들잖아요. 저는 이 다양한 이민자들의 고유한 문화가 기존 토양에 이식되면서 만들어낸 화학작용길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음식 얘기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우리가 샌드위치 가게에서 흔히 시켜먹는 필리 치즈 스테이크가 있잖아요. 1930년대에 필라델피아 부두에서 막노동하던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고향 음식은 그립고 주머니는 가벼우니까 가장 값싼 소고기 부위를 얇게 썰어서 치즈랑 같이 길쭉한 빵에 끼워 먹기 시작한 진짜 처절한 생존 음식이었거든요. 아, 그 로키에 나오는 그 계단 장면 생각나네요. 맞아요. 영화 로키에서 이탈리아계 이민자 출신인 로키 발보아가 미술관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환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값싼 치즈 스테이크야말로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챔피언에 도전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완벽한 상징 같아요. 음식의 레시피에 이민자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배어있는 거네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한 공간에 섞이는 과정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를 뿜어낸 분야는 단연코 음악이었습니다. 네,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진짜 경이롭거든요. 남부 모카밭에서 흑인 노예들이 부르던 노동요가 오늘날의 현대 음악으로 진화한 과정을 보세요. 지하철도라는 비밀 탈출 루트로 북부로 도망친 흑인들의 후손들이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같은 삭막한 공업도시로 스며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한맺힌 어쿠스틱 리듬이 대도시의 공장 소음, 그리고 전기기타라는 산업화의 산물과 팍 부딪히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일렉트릭 블루스와 재즈로 재탄생하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음악을 통해 뿜어낸 자유를 향한 갈망은 나중에 몽고메리 시 버스에서 자리 양보를 거부했던 로자 파크스의 조용한 분노를 거쳐서 마틴 루터킹 목사의 거대한 민권운동으로 면면이 이어지게 되죠. 자료들을 다 종합해보면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아주 날카롭고 핵심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네, 제가 바로 청취자님을 대신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인종 갈등, 노예제, 남북전쟁, 원주민 학살, 이런 진짜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역사를 겪은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오늘날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재즈나 팝, 힙합 같은 찬란하고 자유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모순적인 간극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마찰열입니다. 마찰열이요? 네. 많은 사람이 미국 사회를 흔히 용광로나 문화적 모자이크라고 부르며 아주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섞인 것처럼 포장하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서로 웃으며 평화롭게 손잡고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치고받고 싸웠겠죠? 완전히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독한 원한을 가진 그룹들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억지로 밀어넣어졌을 때 엄청난 사회적 충돌이 일어났죠.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시카고 뒷골목에서 매일매일 부대끼고 갈등하면서 발생하는 그 거칠고 뜨거운 마찰열. 바로 그 고통스러운 열기와 충돌 에너지가 오히려 블루스라는 예술로 승화되고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된 겁니다. 와, 억지로 섞이면서 생기는 그 뜨거운 열기라는 거네요. 그렇죠. 청취자님. 미국의 다양성은 벽에 걸린 예쁘게 완성된 정물화가 아닙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문서에 잉크로 약속했던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 미완성된 코드를 현실에 다운로드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아주 치열한 현재 진행형의 궤적인 겁니다. 진짜 묵직한 통찰이네요.
우리가 오늘 함께한 이 딥다이브의 미션을 다시 한번 짚어보며 요약해 보겠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보고 당연하게 여기는 초강대국 미국은 결코 우연이나 운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맹모를 끓여 당분을 얻어내야 했던 처절한 생존 본능, 그 위에 별들의 궤도에서 완벽한 시스템을 찾으려 했던 지식인들의 우주적 이상이 결합했고요. 네, 그리고 권력 폭주를 막으려고 내전의 고통까지 감수하며 톱니바퀴를 억지로 끼워 맞춘 법적 견제 시스템. 수많은 이민자가 부딪히며 뿜어낸 문화적 마찰열까지 전부 합쳐진 거죠. 이 모든 모순적인 요소들이 하나로 융합돼서 거세게 끓어오르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복잡하며 여전히 진화 중인 실험실이 바로 미국이라는 국가의 진짜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 자료에 흩어져 있던 파편적인 사실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의 생동감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역사란 결국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소프트웨어니까요. 자, 청취자님.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을 위해 아주 도발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 하나를 던져두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18세기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다원 우주론을 진지하게 상상했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시선에서 내려다볼 것을 의식하며 기하학적인 수도를 스케치했고요. 네, 그랬었죠. 만약 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21세기로 온다면 어떨까요? 물리적인 국경선이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인류가 0과 1의 데이터로 거미줄처럼 실시간 연결된 이 거대한 디지털 가상세계를 저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혹시 우리는 그들이 수백 년 전에 그어놓았던 지리적 국가의 낡은 틀을 완전히 넘어서 이제는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신대륙을 개척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규칙을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또 다른 역사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의 다원 우주론이 21세기의 국경 없는 디지털 세계로까지 확장된다는 상상력이네요. 그들이 남긴 개척 정신과 이상주의의 완벽한 현대적 버전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미래로 활짝 열어주는 정말 멋진 화두네요. 복잡하고 매끈해 보이는 역사의 이면, 그 뼈대를 파헤치는 오늘 저희의 깊은 대화가 청취자님의 일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짜릿한 지적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는 오늘날의 뉴스 이면에도 분명 이런 거대한 역사적 메커니즘과 마찰열이 숨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